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경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는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도 9년 만에 가장 크게 뛰었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바닥을 쳤던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을 자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또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소식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정치로 시작합니다. 영선, 의원 경험이 없는 30대 제1야당 대표 선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분명해 보이지만요. 변화의 원인과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4명의 중진 후보를 누르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로 30대가 선출이 된 거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변 같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두고는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길게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기대와 우려 같은 평가가 뒤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과 기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젊은 세대 화두인 공정을 꺼내 들면서 당직 인선의 토론 배틀 같은 것을 제시를 했고요. 또 선거에 공천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다 이런 입장을 벌써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준석 후보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선 모습입니다. 우리 지역의 민심은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경선 룰상 초반에 바람은 있었겠지만 본선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 대구 경북을 보수의 텃밭, 심장이라고 할 만큼 지지세가 높잖아요. 당원 그리고 특히 32만 8,800여 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51.3%, 이 절반 이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구 경북의 당심이 대표 선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때도요. 오세훈 후보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지만 이 당원 투표에서 22.9%밖에 못 받아서 황교안 후보에게 졌던 결과를 가지고 왔었죠. 구조적인 설계 때문에 네. 전문가들 그리고 대부분의 어쩌면 기자 취재하는 일선 기자들도 대부분 사실 힘들지 않을까라는 걸 점쳤을 것 같은데 네.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준석 당선이라는 그 결과가 말이에요. 안 될 거다 했지만은 이루어졌고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전 원내대표이자 우리 지역의 중진 의원인 주호영 의원의 선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대구 경북을 보통은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주호영 의원 대신에 나경원, 이준석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한겨레가 기획기사를 통해서 대구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요. 박정희, 박근혜 도시로 대구가 몰려가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깔려 있다. 이런 인터뷰도 실었고요. 또 이준석 개인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보다는 이준석 카드를 활용을 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 정치 전문가는요. 이 보수 정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호남이 하는 전략 투표와 공통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 대선에 호남이 영남 후보인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던 것과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준석은 이미 보수 정당에 들어온 지 10년이 된 인물이고 또 부모가 대구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대구에서 이준석을 우리가 키웠다 이런 잠재의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찝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표가요. 당원 투표에서는 2위를 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완벽하게 체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서 앞으로 변화의 성공 여부는 이 대표 체제 순항에 달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이
주목을 받을수록 상대적으로 불안해지는 거는 더불어민주당일 겁니다. 이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이미지였는데 어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기득권 세력, 꼰대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제요, 정치권에는 무조건적인 지지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경쟁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 불어온 새바람은 분명한데 이 새바람은 사회에서 불었던 바람을 이제 쫓아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네. 여러 가지 좋은 변화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구시의회에서는 대구시의 화이자 백신 구매 협의와 관련한 시정 질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식 사과를 했던 권영진 시장이요, 이 시의회 질의 현장에서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주중에 대구시의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 시장과 악연이라면 악연인 이진년 민주당 의원이요, 백신 도입 추진 과정에 쓰인 회의비와 또 서류 작성 비용 같은 사용 내역, 그리고 시장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했거든요. 이 질의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구시비가 직접 지출된 것이 아니라 협상을 한 메디시티 협의회의 비용이 사용된 것이 아닌지도 철저히 규명해서 시민들께 공개하면 됩니다. 예, 이 질의에 대해서 권 시장은요, 이 해외 업체와 이메일만 오갔을 뿐이고 이 구매 의향서에는 이 기밀 유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개 전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이 대구시 코로나19 백신 관련 예산 20억 원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에 감사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의 질문과 답변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고요. 그 네. 일이 벌어진 건데 문제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지요. 권 시장은요, 지난달 SNS를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군 장병용 백신을 미국에서 받아왔다고 감읍해야 하냐, 무능한 정부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와 그리고 관련해서 권 시장은요, 우리나라 백신 외교와 수급은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논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백신을 가지고 들어오신 거는 55만 군 장병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얀센은 지금 미국에서도 4월 중순부터 임시 사용 중단이 되었던 백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그 백신이 남아서 어마어마한 양이 폐기되고 있습니다. 권 시장이 앞서서 SNS에 올릴 때는요, 그때 당시에는 얀센 백신이 올지 안 올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때도 비판, 지금은 얀센이라 비판, 그냥 비판을 위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대구 지역 백신 접종률이 낮아서 이 일상 회복의 지름길은 백신 접종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권유했던 단체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걸 과연 적절했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역단체장의 말 한마디는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한 평가는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백신도 못 맞아서 맞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네.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나중에 비판해도 비판에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국회가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 찬성 여론도 높고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처리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석가탄신일 이후에 곳곳 특히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제 더 이상 평일 휴일은 없다, 연휴 가뭄이다, 이러면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달력을 좀 보시면요. 8월에 광복절이 일요일이고요. 10월에 개천절과 한글날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도 토요일입니다. 지난 2013년에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주말, 토일, 요일이랑 겹치면 이 평일 하루를 쉬게 한 대체 공휴일 제도가 시행이 됐지만요. 그 이후에도 쉬는 날이 들쭉날쭉해서 사실 연초에 달력 보면서 탄식을 하기도 하고 환호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올해는 이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자는 법안을 국회가 논의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토, 일요일에 겹쳤을 때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공휴일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아예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하자, 이런 방법들로 지금 여야가 여러 건을 지금 행안위에 발의를 해서 계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찬성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나름 효과가 있으니까 국회 여야가 서로
별 문제 없이 안을 내고 있는 것이겠죠. 한 경제 분석 연구 기관에 따르면요, 대체 공휴일 하루의 생산 유발액은 음식업과 운송 서비스업 그리고 숙박업, 오락 문화 서비스업에서 하루 4조 2천억 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올해 만약에 4일이 되살아난다고 했을 때 곱하기 4에서 16조 원이 넘는 생산 유발액이 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내수 진작 효과는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찬성 여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경영자, 노동자 생각 다를 수 있고요. 국회, 정부 생각도 다를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공청회에 참석한 경영자 단체 측은 요즘에 근로시간 단축 주 52시간 근무제로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대체 휴일을 확대를 하면 고용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것은 고용시장에 진입한 근로자만 기득권을 강화를 하고 미래 세대의 고용 진입은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요. 노동계 입장은 다릅니다. 대체 휴일 확대는요.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고 이 실노동시간을 단축을 하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도요. 대체 휴일 확대에는 공감을 하지만 다만 이 법 형식이 맞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이게 법으로 바꾸면 괜찮을지를 보자는 거고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규정을 법률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013년에 이 대체 공휴일제를 할 때도 관공서는 대체 휴일을 적용을 하면 기업들은 자율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기업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것이 법률로 바뀌게 되면요. 기존에는 기업이 휴일에 일한 근로자에게 휴일 수당을 주지 않고 평일 하루를 쉬게 했지만 이제 이게 법률로 바뀌어버리면 휴일 근무를 한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의 150%의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기업이나 관공서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게 되지만요.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그리고 휴일이 늘어나면 소득이 줄어드는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게에는 실리고 있지만 모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양극화가 없는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20% 미만이 안 돼서 공무원 좋은 일만 시킨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아니라서 현장의 지적을 잘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광주에서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안전불감증이 부르는 인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한 재개발 현장에서요.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앞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이런 사고가 나야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죠? 허술한 가림막만 쳐져 있을 뿐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안전 조치가 허술했다 이렇게 주민들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요. 사고 원인은 속속 드러나고 있고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건물 해체 방법과 관련해서 이 계획서도 부실한데 심지어 계획서대로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래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식 층별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 해당 철거 업체가 했던 방식을 보면 이 건물 뒤편에 있던 이 부속 건물부터 먼저 부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만 남은 상태에서 위층이 아니라요. 1, 2층 높이에서 토사를 쌓은 다음에 아래층부터 한꺼번에 뒤편을 날렸습니다. 건물 앞은 멀쩡해 보이는데 위태롭게 서 있다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요. 현장 감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행사와 감리 업체가요.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고 이 같은 계획서를 구청에 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냐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는요. 건축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조항만 있을 뿐요. 상주해야 된다는 건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부실한 관리 감독도 문제지만
구조적인 문제인 불법 하도급 문제가 여기도 여전히 존재한다면서요? 예,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공사는 업체 2곳이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건축물 해체는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계약을 맺었고 이 성명과 지작물 해체 공사는 재개발조합이 다원이인씨라는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한솔기업과 이 다원이인씨는요, 다시 백솔이라는 업체와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솔이라는 업체는요, 굴삭기 기사가 세운 업체인데 성면 해체 면허를 다른 업체로부터 빌려서 이번에 철거 공정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하도급 단계를 거치면서요, 철거 공사비가 원래는 3.3제곱미터당 28만 원이었는데요. 결국 4만 원까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험도 부족한 신생 업체가 최소 비용으로 철거를 하려다 보니 부실한 공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체가 벌이는 일로 볼 수 없고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국토교통부가요, 이번에 사고 이후에 전국의 철거 공사 현장 중에서 이 사고 위험도가 높은 곳을 골라서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대구에서도 7곳이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즘 건설 경기 호조로 재개발이 늘면서 대구가 공사장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철거 현장도 많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경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요. 업체가 난립하고 또 저비용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지켜야 되는 절차나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어려운 대목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도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다행히 지난 2월에 건축물 관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이 철거 현장에 상주 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번 사고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보면 외양간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외양간 제대로 고쳐서 억울하고 애꿎은 피해는 더 이상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데요. 소비자 물가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살펴보고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조갑재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 연구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에게도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도들이 연달아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인플레이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 상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지요? 먼저 조갑재 교수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최근의 그 데이터를 살펴보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 4월 달에 4.2%, 5월 달에 5%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는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시장의 그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월 달에 2.6%를 보임으로써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데이터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인가 혹은 중장기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에서는 대체로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기저효과, 작년에 너무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낮았기 때문에 올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유가 상승 이런 것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은
유동성이 상당히 빠르게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네. 그리고 경기 회복에 발맞춰서 소비 투자 같은 그런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데 기인한다라는 주장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유동성의 경우에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4월달 들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M2를 가지고 M2는 이제 광의의 통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을 측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물론 약간 일시적인 그러한 특성을 우리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효과라든지 단기적인 유동성 확대 정도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9년 만에 나타난 이런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임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당장에 심각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문제가 뭐냐면 유가나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네. 공급 측면에서 이제 물가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가게에서 이제 주로 소비하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이제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재들이 이제 소비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품목을 중심으로 또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심각하다 이렇게 진단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은 맞는데 앞으로 향후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되겠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향후에도 이런 물가 상승 기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과거에 그 금융위기라든가 IMF 시기에도 이렇게 사실 보면은 이런 큰 외부적인 어떤 충격이 있었을 때 일시적으로 물가가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외환 위기 직후에 최고 9.5%까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 위기 직후에는 6.5%까지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그 0% 물가를 지속하지만은 지금 2.6% 2.7% 이 부분은 0%보다는 많지만은 사실은 한 10년 전에 그 한국은행의 목표 물가인 3%보다는 수준이 좀 낮습니다. 네. 최근에 2%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2%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 12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이런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에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 한국은행 이제 금융권의 금융 정책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네. 역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도의 인플레는 어쩌면 예측이 되었고 미리 이런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정도의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그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가 언급이 됐거든요. 네. 언급이 됐는데 문제는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일상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예를 들어 2% 수준에서 이게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기조를 보였으면 네. 모르겠는데 그동안 꾸준히 저물가 기조를 유지했었거든요. 네. 0%대 저물가 기조를 유지했었고 이게 지금 9년 1개월째입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저물가 유지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떤 기저의 효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물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우려하는 것이 큰데요. 5월 달에 보면은 대구가 2.9% 올랐습니다. 네. 그 0.8%, 6% 이렇게 하다가 2.9%까지 올랐고요. 경북이 2.8%. 근데 지역만 이렇게 봤을 때는 전국보다도 조금 더 물가 상승세가 조금 더 높은 네. 그런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물가가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생활 물가 쪽으로 오는 게 이게 실제로 서민 가게에 네. 굉장히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고 생산자 물가, 수출입 물가까지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네. 이게서 지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오쿤의 법칙이라 해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쳐서 경제 고통 지수를 보통 우리가 산출을 합니다. 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여기 보면은 경제 고통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대구가 보면 2012년 2월에 7.7이었거든요. 네. 이제 이후에 최고치인 지금 이번 달에요 7.4까지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경북은 2017년 2월에 일시적으로 한 7.0 정도 올랐다가
그 2011년 8월 이후부터 거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번 달에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 물가 수준이 어떤 지역의 경제 고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여기 국제 유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있을 때 유가가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저 효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더 추가적으로 얘기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상당히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1, 4분기에 이제 이 유가가 한 18% 정도 작년 전년 동기 대비 오른 측면이 있고요. 4, 5월 달에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140%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오른 측면이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한 28% 정도 원래 1, 4분기 상승을 하고 4, 5월에 들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한 5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 중앙은행에서 근원 인플레이션이라 해가지고 이런 유가와 이러한 그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그 물가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은 2019년, 2020년에 걸쳐서 0%대를 보이고 있다가 올해 들어서 1%를 훨씬 상회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을 단순히 유가 상승에 기인하는 걸로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고요. 물론 네. 이제 기저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측면 그리고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됨에 따라서 소비 투자 활성화에 따른 수요의 상승과 맞물린 그런 측면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 인플레이션이 등장하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악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전부 다 조심을 해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균형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이 적은데요. 균형 수준을 벗어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경기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고요.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면 장기적인 생산적인 투자가 어렵게 되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고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네. 보니까 비생산적인 그런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든지 이런 안정적인 쪽으로 이제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를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불안 심리가 확대되다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임금 상승을 요구하게 되고요. 임금 상승 와중에 이제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임금 상승이 되게 되면 생산 비용을 자연히 상승시키게 되고 그것은 고용을 위축시키고 그리고 이자율을 상승시킴에 따라서 소비 투자가 위축이 되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는 자본 이탈 현상, 그래서 금리 시장을 상당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은 거시 경제 정책에서 아주 기본이 되면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 우리 삶의 전반에서 다 그 삶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임 박사님, 우리 지역에서 인플레이션에 역시 주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조짐에 주목하시면서 우리 지역에 특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약한 고리가 어디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그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매년 그 일정한 월급을 받는 정액 소득자들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다른 지역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월 평균 임금이 낮습니다. 네. 임금이 낮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 네. 임금 인상률이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율보다 이렇게 낮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저희가 보통 이제 우려하는 계층들이 이제 소득 1, 2, 3분위 정도, 그러니까 한 1, 2분위 정도 이분들한테 굉장히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특히 우리 대구나 경북 지역에 이런 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적지는 않습니다. 네. 예,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자산 투자 이런 데에서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일종의 그 채무자들. 이 채무자들도
이 대구에 조금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채무자들한테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뭡니까 채권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돈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네. 들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대구와 경북이 물론 뭐 세관을 어디를 통해서 통관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대구 경북이 그 무역 수지 흑자에 아주 주된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오히려 수출보다도 수입 부분이 좀 커지는 과거에 한번 그런 이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입 부분이 커져서 그 무역 수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이 벌어진다고 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가 동일한 그 고통을 받거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인플레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통이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게 그 산업 구조적인 측면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대기업들이 있다가 이제 외부로 빠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게 조금 낮아지는 그런 네. 현상이 있습니다. 뭐 1인당 그 월평균 임금을 봐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네. 특히 이제 대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한 80% 정도, 뭐 총생산에서 한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그 음식점이나 도소업과 관련된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네. 이런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도 많거든요. 네, 네. 또 이런 자영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려가 된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이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그다음에 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이 문제를 두고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모두의 조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이 학자들에 따라서 견해가 또 다르기도 하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 관료들은 이것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잠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자꾸 진정을 시키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물적인 돈을 버는 것에 민감한 투자자들, 월가 같은 경우에는 벌써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에 반응하는 움직임들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미국의 경우에도 유동성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2로 측정한 유동성의 증가율이 올해 3월 달에 그 지표를 보게 되면 한 20%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60년대 이래로 최고치를 갱신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국민 소득 대비 유동성을 측정을 해가지고 초과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치 대비 얼마만큼 초과했느냐 하는 추세치 그런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작년 2, 4분기에 11%포인트를 상회해서 연속적으로 지금 원래 1, 3분기까지 6%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던 높은 그러한 유동성이 높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 과거에 이제 2008, 2009년대에 똑같이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시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2008년,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를 실행했습니다만은 그때는 금융 충격이 은행권을 위주로 먼저 금융 충격이 왔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대출을 축소하고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는 네. 소위 말해서 지준율을 높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 지준율이 보는 통화 대비 5%였는데 2009년 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끝나는 그 직후에는 그것이 보는 통화 대비 50%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통화 성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M2로 측정을 해보면은 글로벌 위기 직전과 직후에 비교를 해보면 별로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한 그런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러한 양세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급격하게 네. 유동성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재정 부양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고 그것과 맞물려서 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2%를 상승하는 2%를 상회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상당 기간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 교수님 말씀은 예전과는 양태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이 재정을 갖다 푼 걸 보면 거의 정말 목에 차오를 만큼 현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 남아있는 실탄을 더 쏟아붓겠다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금액이 거의 4조 가까이 4조 달러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또 더 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수반될 수밖에 없는 단기적인 어떤 인플레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자꾸 안심을 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지금 대부분 그렇게 모든 뭐 산업의 어떤 뭐 매출액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수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이제 기저 효과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수출도 기저 효과를 좀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이런 부분들도 보면 양극화돼 있잖아요. 네. 뭐 IT 부분에 있어서 서로 양극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간과하고 총량만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건데 이 물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 그 요인이 어떤 그 유동성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정부가 지금 2차 추경까지 네. 합쳐서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하고 또 지금 현재 기존에 올라 있던 어떤 물가 수준이 과거에 너무 낮아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이 물가 정책에도 약간은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네. 경각심이 덜하다. 예, 그렇게 그게 조금 덜하다는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네. 예. 우리 임 박사님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경각심이 덜하다고 보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 경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9%에서 올해 한 4%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소비가 올해 1, 4분기 한 1.2%, 이제 투자의 경우에 한 1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출도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6%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이 아직까지 상당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망 실업자라든지 파타임을 다 고려를 하는 일종의 체감 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살펴보게 되면 15%, 6%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다소 높은 이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의 경우에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뭐 1,800조에 이르는 요즘은 조금 가계부채 증가시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담이 되고 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전히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을 투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부분과 또 이 생산 비용 측면에 있어서 유가뿐만 아니라 임금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4분기에 보게 되면은 지금 4.4%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네. 그런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임 박사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부는 이 와중에 20에서 30조 규모의 2차 추경 더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줄여야 되는데 더 추가로 투입한다고 한다면 지금 기존에 있는 글로벌 유동성이 과도한 데다가 물가도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 위기 요인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히려 더 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1차 추경 3월 달에 이제 국회를 통과한 거기에다가 2차로 지금 추석 전에 아마 좀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아마 7월 달 정도의 추경을 편성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정부 소비를 더욱더 죽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시장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2% 이상 높아진 상황인데 더욱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이고 걱정되는 것이 임금을 더욱더 상승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네. 하는 그런 우려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지금 정부가 실제로 지금 해야 되는 정책이 일종의 디스인플레이션 정책.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가야 되는데 네. 그 이 억제 정책이 조금 엇박자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보면은 재정 긴축과 금리 정책이 사실은 이렇게 동반돼서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네. 이제 과거에처럼 네. 일종의 그 폴리시 믹스 해가지고 이렇게 동반해서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지금 서로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 네. 정부는 그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 그러니까 이 확장 재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미국 그 금리와 우리 금리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동이 돼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 두 개를 따로 떼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임 박사님 보시기에 미국이 지금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미국 같은 유동성 공급이 지금 이 유동성 공급 중에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M2가 아니고요. M1 부분입니다. 실제로 자산을 바로 이제 현금화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미국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그 시중에서 공급되는 게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정책이 뭐 예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언제 이 정책을 이제 시행할지 모르거든요. 그 한 가지 예고로 보면은 미국이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매입했던 그 기업 신용기구를 통해서 매입했던 회사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연말까지 전부 다 매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3년까지 뭐 연장을 하겠다, 뭐 테이퍼링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경제 상황이나 이런 상황이 바뀌면은 이런 정책들은 언제든지 이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여전히 있다. 여전히 있습니다. 예. 그럼 한국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 언제쯤 금리 인상을 실시하고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은 지금 5월 달에 지금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것 외에 국고채를 단순 매입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만 금리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 상반기에 5조에서 7조 정도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를 한 25bp에서 50bp 올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중앙은행에서는 이미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 매입 정책에 의해 가지고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시장 금리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거든요. 네. 마이너스라는 것은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빠르면 3분기에도 25bp에서 50bp까지 올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지금 부동산 빚을 내서 사고 연끌 B2 뭐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증권 시장에 들어가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금리가 너무 싸가지고 융자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부동산 그다음에 증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 박사님 말씀 좀 주시죠.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킨다 네.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있던 우리 가계 부채나 뭐 기업 부채, 뭐 정부 부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채를 먼저 생각해야 되거든요. 가계, 기업, 정부 이 세 가지 경제 주체의 그 부채가 지금 거의 한 6천조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B2 연끌 이런 부분에 바로 직접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현재 M2가 약 한 3,313조 원쯤 되더라고요. 네. 여기에 비해서 지금 500조 정도가 더 작년에 2019년 비해서 지금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이 나와 있던 이 돈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면 실물 경제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그 자산 시장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죠. 좋은 말로 투자고 실질적으로 어떤 투기성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소비의 제약을 또 줄 수도 있고요. 이 소비 제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득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거든요.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득 1, 2분위, 1에서 2분위 또 3분위까지 이제 최근 들어서는 포함이 돼가지고 뭐 K자형 뭐 이게 우리 양극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소비도 양극화시키고 소득도 양극화시키는 그런 현상들이 이런 그 B2 연끌 이런 것과 같이 연관돼 가지고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부정적인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는 뭐냐면은 이게 공급 물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급 물량이 증가한다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중에 기존에 있던 주택이 이제 그 주택을 매도하는 그런 공급이 있고, 하나는 그 이제 뭡니까? 이 새롭게 분양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이 수요층이 1분위, 2분위, 1분위, 2분위 그렇지만 3분위, 4분위, 5분위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이 수요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가격 조정 현상이 나타날 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우리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한계 기업이라고 말하는 기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만 더 금리 올라가 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 한계 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재정 그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 기업들 회생시키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네. 결국 근거리 우리가 뭐 링계를 가지고 그 연명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구체적인 어떤 통계적으로 한계 기업이다 이렇게 확정돼서 나온 그런 데이터들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 발표한 그 2020년 기업 경영 분석 그 결과를 갖다가 발표한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건데요. 이자 보상 비율이 100% 미만인 한계 기업의 비중이 34.5%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되느냐면은 그 수도권 이외에 그 뭡니까 호남권이라든가 영남권 자체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 34.5%보다도 더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34.5%가 전국 평균인데 우리 지역 같이 생각하면 거의 3분의 1 넘는 3분의 1이 그렇습니다. 아니고 예. 거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40% 육박할 정도로 기업들이 위험한 상황이 봉착해 있다 이렇게 그렇게도 볼 수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전개된다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 굉장히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개인과 기업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지금 시기에는 금융이라든지 증권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부동산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 다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잠깐 말씀 좀 주실까요? 개인이나 기업 측면에서. 가게나 기업의 경우에 프로젝트라든지 자산 운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겠죠. 즉 이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을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안정성에 보다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분할 매수라든지 분산 투자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고 또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겠죠. 이 와중에도. 하지만 어떤 주식 시장이라든지 채권 시장 같이 금융자산 시장의 경우에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좀 위축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아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뭐 채권을 아예 포기해야 된다든지 이런 접근보다는 주식 시장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금리가 상승 시기에 또 소비가 회복되고 경기가 또 회복되는 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과시화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혜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채권의 경우에 이자가 상승하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채권의 경우에도 채권의 원금을 이제 물가 연동시키는 그러한 물가 연동 채권이라든지 또한 쿠폰이라고 그러죠. 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표면 금리가 또 상당히 높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또 상품들의 경우에 그런 금리 상승 및 이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러한 부작용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시장 내의 상품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선택과 집중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는 형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네, 지금은 과감한 투자를 할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주제가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라서 자세한 토론을 더 깊이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 마무리로 인플레이션이 이제 본격화되고 좀 더 지금보다 훨씬 심화될 경우에 짧게 두 분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 혹은 정책에 있어서의 방향성 전환이라든지 이런 걸 포함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다른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두 분 말씀을 듣고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 박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뭐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그 지금 현재 좀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하고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 정책이 약간 엇박자를 보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 부분을 어느 정도 예고하고 있고 또 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유동성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일단 확장 재정 정책을 조금 신중하게 해서 예를 들어가 뭐 기업이라든가 가게에 조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또 시중에 유동성 공급을 어느 정도 시기를 조금 늦추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서로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정책 조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물가는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예. 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시기에 막대하게 풀린 이 유동성이 경기를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데 일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험을 대두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보다 주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민간 경제 주체, 가계나 기업이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도록 정책이 보다 더 국민들과 이 소통을 통해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일관성을 보임으로써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여러 각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을 짚어보고 경제에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갑재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 두 분 모시고 오늘 토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은 언젠가부터 신문 정치면에 자주 인용되는 격언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은 한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의 처지가 더 나아가 정치 지형 일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일 겁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을 때 야당인 국민의힘의 앞날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더 나아가 보수적인 그 정당이 30대의 대표를 선출할 것이라고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도 당사자인 정치권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을 정치공학적인 계산의 결과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의미, 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정치적 선택들에 대한 변명으로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그 생물은 정치권이라는 생태계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이라는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보수 야당에 등장한 30대 대표를 보며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